정말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당신들 제품 성능은 거짓되었습니다. 200억 달러를 배상하세요. 스웨덴 정부는 한국에 이와 같은 통보를 했는데요. 이 사실에 1040만 명의 스웨덴 국민이 경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이에요. 스웨덴 병원에서 응급 간호사로 10년 동안 일한 후 드디어 제 아내 알리나와 함께 평생에 한 번뿐인 모험을 떠나게 되었어요. 모든 걸 제대로 챙겼어. 알리나가 밝은 빨간색 생존복을 입으면서 물었어요. 그녀의 검은 머리는 두꺼운 양모 모자 속에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작은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3번이나 확인했어. 저는 삼성 갤럭시 폰을 넣어둔 주머니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특별한 전화기도 가져왔어. 여행 가이드가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한다고 했거든. 알리나는 고개를 흔들며 찡그렸어요. 지금 핸드폰이 중요해. 우리는 빙산과 펭귄을 보려고 남극까지 왔는데 전화기를 가지고 놀려고 온 건 아니잖아. 선장인 캡틴 나르세는 강인한 노르웨이 사람으로 안전회의를 위해 20명의 승객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그의 얼굴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진지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명확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극은 아름답지만 빠르게 당신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 폭풍은 몇 분 안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희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해요. 이해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 간호사로 일하며 사고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 보아왔습니다. 저는 자동차 사고, 화재, 등산 사고로 인한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빨리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적절한 장비, 경험 많은 승무원, 그리고 튼튼한 배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알리나와 저는 배의 난간에 서서 태양이 어두운 푸른 물 위에 떠있는 빙산들의 놀라운 색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봤어요. 일부 빙산들은 건물만큼 높았고 바람과 물에 의해 조각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아 알리나가 제 손을 꼭 쥐면서 속삭였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남극 모험 5일이야. 그날 밤 우리의 작은 객실로 돌아와 알리나는 긴 여행에 지쳐 빨리 잠들었어요. 저는 조금 더 깨어있으면서 갤럭시 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지만 캡틴 나르세는 저녁 식사 때 계획된 경로의 북쪽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잠이 들면서 내일 볼 놀라운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마도 고래, 펭귄 군락 또는 거대한 얼음 동굴 같은 것들이요. 24시간 이내에 우리의 꿈 같은 휴가가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뀔 거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여서 물이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빙산들이 우리 배 주변을 떠다녔는데 일부는 아파트 건물만큼 컸어요. 봐, 에밀, 펭귄이야. 알리나가 흥분해서 가리켰어요. 저는 객실 창문으로 서둘러 갔어요. 약 20마리의 검은색과 흰색 펭귄들이 평평한 얼음, 조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한 펭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펭귄이 뒤따랐죠. 곧 그들은 모두 마치 게임을 하듯이 수영하고 점프하고 있었어요.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깊게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아팠지만 그 경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얼음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아침 햇살 속에서 파란색과 흰색으로 빛났습니다. 우리 배는 더 큰 빙산들을 피하며 물 위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녀의 볼은 추위로 붉어졌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여행 브로셔의 사진들보다 훨씬 더 좋아,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완벽한 아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지평선에 검은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세져서 물 위에 작은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캡틴 나르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승객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기상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객실로 돌아가 주세요. 특히 큰 빙붕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자 배의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객실로 돌아온 우리는 창문을 통해 하늘이 짙은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걱정해야 할까? 알리나가 모여드는 구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캡틴 나르세는 이 바다를 잘 알아.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스러웠어요. 게다가 이 배는 남극 환경을 위해 만들어졌어. 저는 틀렸습니다. 폭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덮쳤어요. 1시간 안에 바람은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우리 배에 부딪혀 배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눈과 얼음이 공중을 날아다녀 창문 밖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빙산입니다. 충돌에 대비하세요. 캡틴 나르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소리쳤어요. 저는 알리나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배가 격렬하게 기울면서 고정된 침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배가 수면 아래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자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쾅 소리가 났어요.
불빛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다음 비상등이 켜지면서 객실 전체에 으스스한 붉은 빛을 들이웠습니다. 모든 승객은 즉시 비상 대피소로 모여주세요.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캡틴 나르센의 목소리는 이제 신박했어요. 급박하고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알리나가 생존복을 입는 것을 도우면서 떨렸어요. 저는 간호사로서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을 받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험했어요. 배낭 잊지 마. 알리나가 생존복을 입으면서 저에게 상기시켰어요. 저는 배낭을 집어들고 갤럭시 폰이 방수 케이스에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 알리나의 손을 잡고 우리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한 승무원이 우리 옆을 뛰어 지나갔어요. 밑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가 다른 승무원에게 소리쳤어요. 선체가 뚫렸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우리가 비상 집합 장소로 가는 동안 저는 물이 아래 갑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는 마치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신음하고 삐걱거렸어요. 저는 알리나를 위해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연습했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하지만 우리가 비상 장소에서 다른 공포에 질린 승객들과 합류했을 때 저는 어떤 연습 훈련도 지구상에서 가장 외진 곳에서 가라앉는 배의 현실을 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를 버리세요. 배를 버리세요. 캡틴 나르센의 목소리가 폭풍의 소음을 뚫고 들렸어요. 그의 말에 제 위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우리를 구명보트로 안내했어요. 저는 갑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안 알리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기울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우리는 다른 8명의 승객들과 함께 구명보트 2번에 배정되었어요. 준호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인 승무원이 우리 보트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노부부가 보트에 오르는 것을 도왔고 그 다음 알리나를 도운 후 마지막으로 제가 뛰어올랐어요. 승무원들이 우리의 작은 보트를 검은 물속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남극 탐험선을 돌아봤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강하고 안전해 보였던 배가 이제는 남극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앞부분은 이미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구명보트는 장난감처럼 파도 위에서 튀었어요. 얼음 같은 물이 우리 위로 뿌려져 보거나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준호가 가라앉는 배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동안 엔진은 퍼덕거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항해 시스템이 손상됐어요. 준호가 울부짖는 바람 너머로 소리쳤어요. 안전을 위해 저 빙붕에 도달해야 해요. 저는 소용구리치는 눈 너머 평평한 흰색 표면을 간신히 볼 수 있었어요. 도달하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인 여성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필요하다면 노를 저어서라도 가야죠.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30분 정도만 우리는 파도와 싸웠습니다. 모터가 계속 꺼져서 준호는 계속해서 다시 시동을 걸어야 했어요. 두꺼운 장갑에도 불구하고 제 손은 추위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알리나의 입술은 무서운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빙붕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어요. 흔들리는 보트에서 미끄러운 얼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한 명씩 준호가 지시했어요. 제가 점프하라고 할 때 뛰세요. 저는 알리나가 먼저 가도록 도왔어요. 그녀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흔들리며 보트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구명보트가 파도 위로 올라가 얼음과 수평이 되었을 때 준호가 소리쳤어요. 지금. 알리나는 뛰어서 얼음 위에 손과 무릎으로 착지했어요. 저는 그녀가 안전한 곳으로 기어가는 것을 볼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한 명씩 우리 모두 점프했어요. 노부부가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얼음 위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인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우리 10명이 있어요. 다른 구명보트들은 어디 있죠? 아무도 몰랐어요. 눈부신 폭풍 속에서 우리는 배를 떠난 다른 2보트를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준호는 무전기를 사용해 보았지만 우리가 들은 것은 잡음뿐이었어요. 우리 상황의 현실이 저를 세게 때렸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어디에도 없는 곳에 평평한 얼음 조각 위에 서 있었어요. 바람은 칼처럼 우리 옷을 관통했고 밤이 다가오면서 온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대피소가 필요해요. 저는 의료훈련 경험을 되살려서 말했어요. 이런 온도에서는 몇 시간 내에 저체온증에 걸릴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 우리는 생존 키트에서 비상용품을 사용해 방수포로 임시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몸을 맞대고 모여 체온을 나누려고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찾을까? 알리나가 이를 딱딱 부딪히며 속삭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 밤이 완전히 내리자 준호는 남극의 바람보다 더 저를 오싹하게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상 위치 발신기가 배를 떠날 때 손상되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무서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와 본토 얼음 사이에 물 간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빙붕이 떨어져 나와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이 얼음 섬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어둠 속에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그녀가 울먹였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주머니에 있는 제 삼성 핸드폰을 꺼냈어요. 바닷물을 맞은 후에도 작동할까요? 이렇게 추운 온도에서도 기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는데 추위 반 두려움 반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작동할지도 모르는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라고요? 준호가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여기는 남극이에요. 수천 마일 내에 휴대폰 기지국이 없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삼성 핸드폰을 꺼냈어요. 특수 방수 케이스가 튀는 파도로부터 전화기를 보호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방수 기능이 있고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위성 연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숨을 참고 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초가 지났어요. 2초, 3초. 그리고 기적처럼 화면이 부드러운 푸른 빛으로 밝아졌어요. 화면의 빛이 제 주변의 희망찬 얼굴들을 비췄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비상위성 시스템이 있는 새로운 갤럭시 울트라군요. 제 고향 한국에서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는 전화기를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일반 휴대폰 서비스가 없어도 위치와 비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전에 이걸 산 거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대비하려고요. 배터리는 62%였고 완전히 충전된 것은 아니었지만 생존할 기회를 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는 비상 SOS 기능으로 이동했어요. 전화기는 위성 연결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진 3분 후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비상신호 전송됨, 위치 전송됨,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서로를 껴안았어요. 배가 가라앉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신박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위험해요. 그가 경고했어요. 그들이 우리 위치를 알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구조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빙붕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어요. 그가 옳았어요. 이제 우리는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전화기의 손전등을 사용해 우리의 물품을 확인했어요. 우리에게는 6개의 비상담요, 2개의 조명탄, 작은 요리용 스토브, 그리고 조심해서 먹으면 아마도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전화기의 날씨 앱은 폭풍이 적어도 12시간 더 계속될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전화기를 계속 작동시켜야 해요. 저는 말했어요. 그것이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이니까요. 저는 절전 모드를 켜고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화면 밝기를 줄였어요. 우리는 1시간에 한 번씩 메시지를 확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제 전화기에 2개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구조팀 알림, 위치 확인됨, 예상 도착 시간 3648시간.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배터리 절약하세요. 매시간 상태 업데이트 보내세요. 함께 있으세요. 36시간에서 48시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GPS에 따르면 우리의 빙붕은 우리가 착륙한 곳에서 거의 5마일이나 떠내려갔어요.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거미줄처럼 표면을 가로지르는 큰 균열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음의 중앙으로 이동해야 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속하게 대피소를 옮겼어요. 전화기의 배터리는 41%로 떨어졌어요. 저는 전력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위성 연결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폰을 완전히 끄고 매 시간이 아닌 3시간마다 한 번씩만 메시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어요. 밤이 다시 찾아오자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어요. 우리 무리의 3사람, 노인 남성을 포함해서 저체온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창백했고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의료훈련과 전화기의 응급처치 앱을 사용해 모두가 번갈아가며 가장 추운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하는 교대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구조팀은 여전히 오고 있어요. 저는 전화기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면서 모두에게 안심시켰어요. 우리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렇지만 도움이 제 시간에 도착할지 저는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 배터리는 28%만 표시되고 있었고 얼음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갈라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폭풍이 지평선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셋째 날 아침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은 폭풍이 지나갔고 하늘이 이제 완벽하게 맑은 파란색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우리의 빙붕이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제 전화기 배터리가 단 15%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시도해봐야 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며칠간의 추위 후에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준호는 제가 우리의 줄어드는 얼음섬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줬어요. 제 다리는 평소보다 약했고 모든 움직임에서 평지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많이 먹지 못했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아껴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조명탄을 사용해 봅시다. 준호가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조명탄이 남아 있었어요. 발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다음 그것을 공중 높이 발사했어요. 밝은 빨간색 줄기가 완벽한 파란색 남극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것을 보기를 기도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알리나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피소로 돌아왔어요. 노인 남성의 상태는 밤사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그의 호흡은 얕았어요. 마지막 10% 배터리는 비상통신을 위해 아껴두세요. 준호가 저에게 조언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특별한 절전 모드를 설계했는데 마지막 10%로 최대 12시간 동안 비상 기능이 작동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완전히 껐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있기는 어려웠어요. 우리의 음식은 거의 다 떨어졌고 저는 제 몫을 노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제 배는 텅 빈 구멍 같은 느낌이었고 배고픔과 추위로 머리가 아팠어요. 들어봐. 알리나가 갑자기 일어나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멀리서 희미한 두두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구조대일까요? 저는 거의 희망을 품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빠르게 전화기를 켰어요. 배터리는 12%. 저는 비상 비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활성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뭔가 들렸어요. 근처에 계신가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어요. 당신의 조명탄을 보았습니다. 위치를 유지하세요. 구조기가 접근 중입니다. 눈물이 제 눈을 가득 채워 화면을 읽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 알리나가 저를 껴안으며 외쳤어요. 두두두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서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헬리콥터 날개가 남극의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어요. 헬리콥터가 시야에 들어오자 준호와 미국인 남자는 있는 힘껏 우리의 밝은 주황색 비상 방수포를 흔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다가 접근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날개에서 나오는 바람이 우리의 대피소를 무너뜨렸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시에 웃고 울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케이블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의 발이 얼음에 닿았을 때 저는 그를 껴안고 싶었어요. 따뜻한 헬리콥터 안에서 열 담요에 쌓여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서 저는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세 구명보트 모두 얼음에 도달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류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가장 멀리 표류했어요. 난파선에서 15마일 이상 떨어진 곳까지요. 어떻게 우리를 찾으셨어요? 저는 구조대원에게 물었어요. 당신 전화기의 비상 위성 신호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갤럭시의 비상 시스템은 단순히 위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움직임, 배터리 상태, 심지어 주변 온도를 보여주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전송해요.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이제 헬리콥터의 전원에 연결되어 충전 중이었습니다. 단순한 전화기로 보였던 작은 장치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틀 후, 칠레의 한 병원에서 저는 전 세계의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존 확률이 약 5%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폰이 없었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전화기는 다른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작동했어요. 영하의 온도에서 바닷물을 맞은 후에도 수천 마일 내에 휴대폰 기지국이 없는 상황에서요. 6개월 후 알리나와 저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전자회사가 우리를 서울에 있는 그들의 본사로 초대했고 거기서 저는 비상위성 시스템을 개발한 엔지니어 팀을 만났습니다. 저는 단지 극한 상황에서 좋다고 들어서 그 전화기를 샀어요. 저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말했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만든 이유예요. 기술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작동해야 하니까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알리나와 저는 한국을 여행했어요. 우리는 다채로운 그림과 곡선형 지붕이 있는 아름다운 사원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김치를요. 스웨덴의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응급 간호사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새로운 하루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 저는 비상 상황에서의 기술에 관한 특별한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제 학생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도구가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가 여전히 어디에나 가지고 다니는 갤럭시 전화기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저는 간단히 말해요. 이건 그냥 전화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해준 이유예요. 가끔 밤에
저는 여전히 남극이 떠올라요. 아름다운 파란 얼음, 치명적인 추위, 그리고 우리를 구하러 오는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던 순간을요. 제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주머니 속 전화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의 끝에서 우리의 기적이 된 작은 한국 기술의 도움이요. 오늘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